안녕하세요. 자, 우리도 오늘도 좀 바쁘죠? 자, 보죠. 자, 테마 37 나갈 차례네요. 자,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자, 보죠. 145페이지. 자, 우리가 이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규제 기준, 대출을 원할 때 대출 규모를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해주는 건 아니죠. 나라에서 여기까지만 해줘라라고 대출 규제를 해요. 이때 자, 대출 규제라고 얘기하면 얘는 금융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금융정책. 심심할 때마다 출제자가 금융정책과 관련된 걸 찾아라 라고 했을 때 LTV, DTI, DTI 일종인 강력한 거 DSR이 있죠. 얘들은 금융정책. 이거 언제 나왔냐면 정부의 간접 개입에서 개발, 보조, 금융정책이죠. 정보 이렇게 외웠던 거에서 이제 정부의 간접 개입에서 자, 금융정책을 얘기하는 거고, 자, LTV와 DTI가 있어요. LTV, DTI. 자, LTV는 V가 뭐다? 가치죠, 가치. 가치가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한다면 to는 나누기를 얘기하니까 론을, 대출액을 나누기 to, V가 valu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oan to value. 그래서 대출액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고, 자, 얘는 같은 말이 많다 그랬어요. LTV 담보 인정 비율, 다른 말로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은 같은 말이 많죠.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저당 비율 다 같은 말인데 뭐라고는 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 부채 비율은 부채가 위에 가야 되겠죠. 근데 아래가 총 투자액이나 가격을 쓰는 게 아니라 지분분의 부채, 내 돈분의 남의 돈 이렇게 쓰는 녀석이었죠. 자, 그래서 LTV 담보인정비율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액을 산정하는 대출 규모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뭐 얘는 간단하죠. 예를 들면 LTV가 만약에 40%야. 40%라면 0.4를 얘기하고 주택가치가 만약에 10억이라면 얼마까지 빌려주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에 40%만 담보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고하려면 예외 예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면 되겠지. 얼마까지? 4억까지 빌려주겠다. 그 말로 담보를 인정해주는 비율. 주택가격이 10억인데 10억 중에 40%만 담보로 인정해줄게 라고 얘기해서 4억 대출해주는 거죠. 자, DTI. 예, 상환 능력, 이 상환 별표. 그 DTI는 상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 능력. 갚을 수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갚는 상환액은 항상 뭘 얘기한다?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할 수 있냐?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데 자, 그럼 빌렸을 때 갚을 능력이 있냐?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겠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I가 뭐예요? I가 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영어로 하면 debt, to 나누기 income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으로 갚아야 될 상환에 얘는 원리금이에요. 갚아야 될 원리금을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갚을 수 있는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DTI를 쓰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만약에 DTI가 40%예요. 자, 그러면 0.4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소득이 얘는 연간 소득, 연소득을 얘기해요. 내가 회사 다녀서 버는 연소득이 1억이라고 했을 때 그럼 1억 중에서 갚을 능력을 얼마만 인정해 주겠냐라고 할 때 여기 값이 뭐다? 원리금이에요. 대부액, 대출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곱하면 얘가 얼마? 4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1년에 4천만 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녀석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천만 원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원리금을 바탕으로 얘가 원리금이라면 얘를 대출액으로 환산해 주는 게 있어. 대출액으로 환산. 우리가 항상 저당상수 나오면 뭘로 바꿔줄 때 곱해주는 게 저당상수냐라고 할 때 기억해놔야지. 뭐로부터 뭐?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산정할 때 자본하는 계수에서 저당상수 배웠죠? 무조건 저당상수 나오면 여기에 대출액으로부터 뭘 계산할 때? 원리금. 이 원리금은 연금이 돼야 돼요. 매번 똑같아야 돼. 그러면서 저당상수가 사용되는 상환 방식은 얘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였어요. 그래서 식은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저당상수를 곱해줬다라면 이렇게 갈 때는 저당상수를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원리금으로부터 대출액을 산정할 때 저당상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누기 저당상수 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원리금 나왔으면 여기에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액을 산정하는 게 DTI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LTV는 가격분의 대출액이에요. 가격 얼마니까 얼마까지 빌려주겠어. 이걸로 끝나는데, 자, DTI는 소득분의 여기가 대출액이 아니라 원리금이에요. 여기에 상환 능력, 갚아야 되는 능력은 갚아야 되는 돈을 소득으로 갚을 수 있냐? 갚아야 되는 상환액은 뭘 얘기한다? 원리금. 소득분의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바로 다음 테마에 쓸 거니까. 자, 원리금이에요. 그러면 내가 연소득이 1억이고 DTI가 40%라면 4천만 원 갚을 능력이 있는데 이건 원리금이고 이걸 대출액으로 바꾸려면 대출액과 저 원리금을 왔다 갔다 시키는 게 뭐다? 저당상수예요. 대출액부터 원리금 구할 때는 저당상수를 곱했고 원리금으로부터 대출액 구하려면 저당상수 나눠주면 되겠지. 저당 나눠줘서 대출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고민을 하는데, 야, 기존에 돈을 빌려서 갚고 있는 원리금이 있다라면 기존에 또 돈을 빌려가지고 갖고 있는 원리금이 있겠지. 너는 1억으로 4천만 원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줬지만 기존에 돈을 빌려서 또 갚고 있는 원리금이 있네. 그러면 기존의 대출금에 의해서 갚고 있는 원리금이 있다라면 이 원리금을 빼고 너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당상수가 0.1이라면 4억일 거예요. 4천 나누기 0.1이니까 4억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하지 않고 빼기 여기에 기존 대출에 의해서 기존 부채에 의해서 갚고 있는 원리금이 있다라면 이 원리금을 빼는 거예요. 봤더니 너 기존에 돈 빌려서 1년에 2천만 원 원리금 갚고 있네. 그럼 여기에서 2천만 원을 빼고 4천만 원 다 갚을 수 있다고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빼고 2천만 원만 갚을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에 2억까지 빌려줄게 라고 하는 것이 DTI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좀 까다로운 거예요? DTI가 까다로운 거지. 자,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자, LTV는 V가 가치니까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고 DTI는 I가 상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기억해놓고 상환 능력 뭘로? 소득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DTI다라는 거예요. 근데 DTI에서 다시 대출액을 구하려면 하나가 사용돼 저당상수가 사용된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계산 문제에서 풀어낼 거예요. 그럼 LTV, DTI는 어디서 정하냐라고 할 때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 금융위원회에서 정한다. 얘가 나중에 또 나올 건데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있어요. 리츠의 관리감독기관이 금융위원회예요. 딱 두 번 등장해.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면 안 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기관이 아니에요. 공공기관은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 산하조직의 민간조직이 금융감독원이고 공공기관은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라는 거. 자, 우리 금융정책,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LTV, DTI 규제하는 건 금융정책, 자금 융통하는 대출 규제 얘기할 때 금융정책이라고 하고,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럼 대출을 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 시장을 정부가 규제하려고 할 때, 컨트롤하려고 할 때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쓰는 게 금융정책이죠. 부동산 정책의 첫 번째가 금융정책, 대출 규제하는 거죠. 자, 이때 한번 보죠.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요. 가격 안정화시키려면 주택을 덜 사게 해야지. 그럼 규제를 뭐 해야 돼? 강화시켜야지. 그래서 규제를 강화시켜서 자, 안정화시키려면 수요를 줄여야 되니까 규제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LTV, DTI를 어떻게 하는 거다? 하향 조정하는 거. 이것도 까먹으면 절대 안 돼요.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 많아지는 거고 하향되면 대출금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이식만 해석해도 이런 거죠.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비례. 얘 커지면 대출금 많아지겠지.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례. 얘 커지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을 많이 인정해 줄게. 여기에 커지면 대출액도 당연히 뭐한다? 커지겠지 라는 얘기예요. 얘가 커지면 대출액이 많아지고 작아지면 대출액이 줄어들죠. 우리 지문에
LTV가 상향되면, DTI가 상향되면 이런 말 나오면 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대출금이 많아지면 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LTV, DTI가 상향됐다, 대출금이 많아지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DSR, 총체적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얘는 많은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자, 총 부채에 대한 모든 원리금을 우리가 기존 부채로 인정해주고, DTI, 얘가 DTI 일종이에요. DTI의 일종이 DSR인데, 한번 보죠. DSR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득분의 DTI 일종이니까 여기에 원리금인데 여기에 총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 DTI하고. 그러니까 이 원리금을 인정해서 예로부터 이제 대출액을 정할 건데 여기에 저당 상수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존에 돈 빌려서 원리금 갚고 있는 걸 빼줄 거 아니에요. 근데 DTI는 구 DTI, 신 DTI 있는데 이건 똑같은 주택에서 기존에 돈 빌려가지고 갚고 있는 원리금만 빼주는 거야. 근데 DSR을 쓸 때는 여기에서 모든 부채, 금융권에 있는 모든 부채예요. 그래서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빼줘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갖고 있는 원리금만 빼는 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카드 할부금, 다른 대출에 의한 원리금,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빼주고 얘를 구하는 거니까 더 많이 빼주겠지. 그럼 대출액이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규제가 강화된 걸 얘기한다. 총 부채에 대한 원리금, 여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뭐 여기에 카드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DSR을 도입했다는 건 규제가 강화됐다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완화시키는 건 반대인 거고. 자, 여기서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가격 기준이냐 소득 기준이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얘 정하는 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계산 문제에서 나오면 무조건 보너스로 생각하고 맞아야 돼요. 자, LTV와 DTI 부채 감당률 중에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거예요. 최대 대출금이 얼마냐라고 얘기할 때, 자, 주택담보대출일 때는 LTV와 DTI를 써요. 근데 상가담보대출에서는 LTV와 부채 감당률을 써요. 이 두 개가 달라요. 자, LTV는 뭐 기준? 가치 기준, 가치. 그러니까 주택 가치가 얼마니까 얼마 빌려줄게. 상가 가치가 얼마니까 얼마 빌려줄게. 그러면 DTI는 뭐예요? 상환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 상환액은 뭐? 원리금이죠, 원리금. 이 DTI는 야,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어를 따지는 거죠. 이 원리금을 소득으로 갚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주택엔 소득이 안 나와. 내가 따로 버는 소득이에요. 이건 회사 다니면서 번 소득이에요. 이걸로 원리금 갚을 수 있느냐 묻는 거죠. 근데 상가일 때는 소득이 나와. 상가 운영을 통해서 임대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상가에서 상환 능력을 따질 때는 부채 감당률을 쓰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뭐 분의 뭐? 부채 서비스의 분의 순. 그러니까 순소득으로 임대료 수익이에요. 가유순전후 중에 대표가 순이죠. 순으로 원리금 갚을 수 있겠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서비스액이란 거예요. 그래서 순으로 부채 서비스액 갚을 수 있겠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주택일 때는 DTI 쓰지만 상가일 때는 뭘 쓴다? 부채 감당률. 그러니까 얘 두 개는 다 뭐가 나와야 돼? 원리금이 나와야 돼, 원리금이. 그래서 DTI는 번 돈으로 소득으로 원리금 갚을 수 있겠냐? 부채 감당률은 임대료 수익 중에 대표 순으로 원리금 갚을 수 있겠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대출 규제가 주택담보대출과 상가담보대출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어야지. 얘가 또 중요한 비율이잖아요. 원래는 순위 아래에 들어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소득이 아래에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갔잖아. 가고 내리고 반대.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돼. 공실률, 영업경비 비율, 갔다가 내리면 채무불이행률, 반대로 가는 거 부채 감당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 쓰는 거. 자, 그럼 이제 식을 한번 보죠. 주택담보대출에서 최대대출액 가능액을 구하는 거. 자, LTV, V가 가치죠. 가치 가격. 그럼 뭘 곱해? 가격을 구하면 돼요. LTV 곱하기 가격. 자, DTI, I가 뭐? 소득. 그럼 뭘 곱해? 소득을 곱해. 얘를 곱하면 뭘까? 얘를 곱하면
보면 얘와 얘를 곱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DTI 곱하기 소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곱하면 뭐 나와? 원리금 나오겠네. 그래서 그럼 얘가 원리금이에요. 이 곱한 것은 요만큼은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리금으로부터 대출액을 구하거나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구하려면 저당상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원리금 나오고 원리금으로부터 대출액 구하려면 저당상수 나눠줘야지 라는 식인 거예요. 이해해도 좋고 그냥 외워도 괜찮아요. 자, 주택담보대출에서 LTV 곱하기 가격, DTI 곱하기 소득, 여기 한 번 더 나누기 저당상수하면 대출액,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LTV로 4억까지 빌려주겠대요. 근데 DTI로는 3억까지 빌려주겠대. DTI로. 근데 둘 다 만족하는 수준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해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둘 다 만족하려면 최대가 얼마? 3억까지니까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적은 거. 자, 상가일 때는 LTV와 부채 감당률을 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LTV 곱하기 가격은 똑같아.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구할 때. 자, 그런데 이제 부채 감당률 이용할 때는 위의 식을 외웠으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요만큼이 내려오는 거예요. 요만큼이.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가 내려와.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물론 여기서는 연소득이고 여기서는 임대료 수익 순소득을 얘기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식을 떠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요만큼이 내려와서 한 번 더 부채 감당률 나눠주면 되겠다.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거. 10번 나오면 9번은 주택담보대출, 상가담보대출이 한 번 나왔어요. 이건 또 언제 나올지 몰라 상가는. 근데 좀 왠지 나올 타이밍이 됐어. 작년에도 이거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안 나왔어. 이거 나왔어요, 이거. 근데 올해는 또 모르지. 근데 나올 타이밍은 됐어. 이때쯤이. 상가담보대출. 시기 어렵지 않아요. LTV 구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이렇게 구하면 되고, DTI를 이용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 이용할 때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를 갖다 쓰고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그러니까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다 라는 거예요.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계산 문제니까 이건 계산기도 필요 없고 암산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먼저 문제 풀어보죠. 자, 37-2번 문제 보죠. 37-2번. 자, 보니까 이 문제는 7천만 원을 빌리고 있어서 추가로 라고 나왔어요. 여기 별표 추가로. 그러니까 답 나왔다고 흥분하면 안 되고 더 빌릴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대출액을 구했을 때 7천을 이미 빌렸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추가적으로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럼 보니까 LTV가 나왔고 여기에 DTI가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LTV는 가치 기준이라고 나왔으니까 얘 곱하기 뭐? 가격.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야 되겠네. 대출액이 몇 원 나와야죠? 퍼센트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몇 원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 없는 비율. 50%면 얼마? 0.5. LTV 곱하기 가격. 5억 원이니까 500.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 250. 2억 5천까지지. 자, DTI는 I가 뭐? 소득 기준이죠. 그럼 이렇게 곱해야 되겠네. 그러면 0.4 곱하기 6천만 원이니까 60. 여기에다가 나누기 뭐? 저당상수 하면 얘가 240원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최대체로 거는 금액은 얼마? 240원. 적은 금액이니까. 그럼 공 6개가 있으니까 얼마예요? 2억 4천이겠지. 흥분하면 안 되고 7천을 빌려서 더 빌릴 수 있는 거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2억 4천에서 7천 뺀 나머지를 더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얼마? 1억 7천. 자, LTV 곱하기 가격,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암산해도 다 풀리는 거예요. 이거 10초 거리야, 10초 거리 연습하면. 자, 두 번째 보죠. 37-3번. 자, 얘는 상가담보대출이네요. 상가담보대출. 자, 이때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추가로 별표죠. 흥분하면 안 되고 더 빌릴 수 있는 거니까 기존에 빌린 돈이 있을 거야. 근데 앞에는 문제 안 나왔는데 쭉 보니까 기존의 대출금이 얼마? 1억. 그러니까 1억 말고 더 빌릴 수 있는 걸 물어봤네.
자, 그럴 때 보죠. LTV가 가격 기준은 60%래요. 자, 그러면 LTV 곱하기 가격. 가격 얼마? 5억 원이라고 나왔네. 5억 원. 이렇게 곱해야 되겠네. 그러면 0.6 LTV 곱하기 500 이렇게 하면 300까지 빌릴 수가 있겠네요. LTV로는 3억까지야. 자, 그러면 이제 부채 감당률 이용할 텐데 아까 우리가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뒤에 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얼마냐면 1억 원이라 나왔어. 그럼 이걸 바탕으로 쭉 써서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이렇게 써야 되겠네. 1억이면 100이죠. 100 나누기 저당상수 0.2 나누기 부채 감당률 2 이렇게 하면 얘가 250원 이렇게 되겠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적은 거 얘기했지. 그래서 2억 5천까지겠죠. 여기 추가로니까 1억 말고 더 빌릴 수 있는 거 얼마? 1억 5천. 그래서 1억 5천 이렇게. 자, 식 두 개 외워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 LTV 곱하기 가격,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DTI, 상가담보대출은 LTV와 부채 감당률 이걸 왜 이렇게 쓰느냐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DTI는 소득으로 원리금 갚을 수 있느냐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 상가일 때는 임대료 수익이 나오잖아. 이 중에 대표 순이지. 순으로 원리금 갚을 수 있느냐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느냐가 DTI, 임대료 수익 순소득으로 갚을 수 있느냐가 부채 감당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보죠. 틀린 거라고 보죠. 틀린 거. 자, DTI를 높이면 무슨 뜻? 대출금이 많아지면 이라는 얘기였어요. 대출금 많아지면 자, 은행은 위험해져요? 위험해지지. 위험해진다. 그러면 은행은 금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높이겠지. 대출금리를 높여서 대출해 주려고 할 거다라고 할 거야. 위험 대가를 더 받으려고 할 거니까. 자, LTV는 V니까 뭐 기준? 가치에 대한 융자액 맞죠? 대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투자액에 대한 대출액의 비율,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같은 말이고 대부 비율이니까. 자, 융자 기간이 길어지면 은행 위험해? 은행 위험하지. 못 받을 수도 있죠. 이 사이에는 금융기관의 위험이 커진다. 그러면 위험 대가를 또 받으려고 하지. 그래서 대출금리가 뭐 한다? 올라간다. 맞고. 자, DTI 상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뭘로? 소득으로. 차주는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정한다라는 거고. 자,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이라고 나왔어요. 강화됐다. 대출금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LTV와 DTI가 뭐 한다? 하향 조정된다라고 나와야 되겠네. 5번이 틀렸고. 자, 지문 틀린 것만 봅시다. 이번에 자, 쭉 보니까 주택가격이 급격한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급격하게 상승했으면 낮춰야지. 그럼 규제를 뭐 해야 돼요? 강화시켜야지. 근데 보니까 금리 인하했고 대출 규제 완화했대. 그럼 규제를 완화한 거죠. 그럼 상승에 대처하는 거야? 하락에 대처하는 거야? 하락에 대처하는 거예요. 급격히 하락해서 즉 얘를 부동산이나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킬 때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야지. 그래서 대출 금리를 하락하고 규제를 완화시켰다. 이건 LTV, DTI를 어떻게 조정했다? 상향 조정했다라고 나와야 되겠네 라는 얘기죠. 자, 3번에 보니까 주택도시금에서 대출도 해줘요. 적정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을 얘가 임차할 때 또는 구매할 때 나라에서 대출도 해줄게 라고 하는데 적정 규모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요. 얼마? 85제곱미터. 초과야 이하야? 이하에 해당되는, 이걸 넘어서면 투기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정 규모, 즉 우리나라에서 3인 가구에 해당되는 적정 규모, 물론 이제 기준이 조금 달라지긴 할 건데 이걸 85제곱미터로 정했으니까 이거 이하에 되는 구입하나 임차자에 대해서 대출도 해준다라는 얘기고. 자, 넘어가서 7번 보죠. 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 상환비율, DTI 얘기하는 건데 기준은 어디서 정한다? 금융위원회에서 정한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8번에
융자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은행의 위험은 높아진다. 맞아요? 맞지? 얘는 맞아요. 융자 비율, 얘는 뭘 얘기할까요? 무슨 비율 나오면 대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은 다른 말로 LTV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은행이 위험해질 때는 대부 비율이 뭐 할 때? 높을수록이라고 나와야지. 대출금 많아질수록 은행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 위험이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뭐 한다? 높아진다. 은행이 위험이 느껴지면 위험 대가를 받으려고 할 거니까. 자, 그래서 똑같이 나왔어요.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LTV네. 이거 나오면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은행은 위험해요. 위험하지. 그럼 금리는 뭐 한다?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야지. 10번도 마찬가지예요. DTI가 높을수록 이 말 나오면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그러면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지겠지. 그럼 위험이 뭐 한다? 커진다. 이건 차입자의 위험이든 은행의 위험이든 다 위험은 커지는 거예요. 대출금 많아지면. 자, 넘어가서 대출 상환 방식 보죠. 테마 38. 자, 대출했을 때 갚는 거죠. 갚는 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갚는 돈은 뭘 얘기한다? 갚는 돈은 뭘 얘기한다? 원리금 얘기한다. 우리가 이제 대출했을 때 상환액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원리금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이자만 갚거나 원금만 갚는 건 없어. 무조건 다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친 원리금을 갚는다.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에 저당 지불에 다른 말로 연간융자 월부금이란 말 썼어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이 용어는 부채 서비스에 저당 지불에 연간융자 월부금이라고 한다. 자, 갚는 건 무조건 원리금이에요. 상환액 나오면. 자,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대출 상환 방식에는 원금 균등 방식이 있고 분할해서 갚는 원리금 균등 방식도 있고 점증식 또는 체증식 방식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중간에 금리는 바뀌지 않는 고정금리로 가정돼 있고 중요한 건 갚는 건 모두 뭘 갚는다? 원리금 갚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원리금 갚는다. 이거 모르면 이게 헷갈려서 정확히 공부가 안 돼요.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그럼 원리금이 갚는다라고 한다면 잠깐 좀 생각해 보죠. 처음에 우리가 빌린 대출금을 정확히 얘기하면 대출 원금이라 그래요. 대출 원금. 대출 원금이 10억이었어. 10억. 이때 연 이자율이 만약에 10%라면 이 대출원금 10억을 하나도 안 갚는다라면 매번 1년에 빌린 돈의 10%만큼을 연이자로 내야지. 맞죠? 그럼 10억의 연이자 얼마? 1억이겠네. 10%니까 0.1 곱하면 1년에 이렇게 매년 1억씩을 이자로 갚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는 지금 갚아 나갈 거예요. 뭘 갚냐면 원리금을 상환할 거야. 원리금을 상환한대요. 그럼 원리금 안에 원금도 들어있겠네. 그럼 계속 갚아 나가겠죠? 그럼 이 시점에 못 갚은 대출금을 뭐라고 하냐면 잔금이라 그래요. 대출 잔액을 잔금. 그럼 만약에 이렇게 쭉 왔을 때 4억을 갚았고 잔금이 6억이 잔금이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이때 이자를 얼마 낼 거냐라고 한다면 10%를 내지. 이자율이 10%니까. 근데 10억의 10%야? 6억의 10%야? 6억의 10%죠. 4억은 이미 갚았으니까 빌린 돈이 아닌 거죠. 못 갚은 대출액은 6억 잔금이니까 이거에 이자를 낼 거야. 그러면 이거에 10%니까 6천만 원 내겠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갚든지 간에 갚는 건 다 원리금을 갚아요. 그러면 갚는 원리금 속에는 원금이 들어가 있을 거야. 원금을 갚으면 계속 갈수록 만기로 갈수록 잔금은 뭐 한다? 줄어들어야 돼요. 잔금은 줄어들어야 돼. 3차. 잔금이 줄면 이자는 뭐 해야 된다? 줄어들어야 돼요. 무조건 잔금이 줄면 이자를 그 시점에 이자를 낼 때는 처음에 대출원금의 이자가 아니라 갚은 상환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못 갚은 대출액 잔금에 대한 이자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을 갚는 것이 첫 번째 핵심이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각각 갚아나가면 만기로 갈수록 원리금을 갚아나갈 건데 원금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잔금이 뭐예요? 줄어들어. 그러면 그에 따라 이자도 뭐 한다? 준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원리 핵심이에요. 이자가 준대.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이것만 딱 알고 있다면 봅시다. 자, 원금 균등 방식이래요. 원리금을 갚는데 원금은 똑같이 갚겠다야. 원리금을 갚는데 원금만 똑같이 갚겠다죠. 자, 원금은 똑같이 갚는데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무조건 이자는 뭐 한다? 준다. 이자는 무조건 준다. 이자는 무조건 준다. 그럼 얘와 얘 합친 원리금은 뭐 한다? 준다. 이렇게 되겠네. 얘는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은 똑같이 갚겠지. 근데 우리는 무조건 원리금을 갚으니까 이자도 생각해 줘야 돼요. 이자는 무조건 뭐 한다? 준다. 그러면 원금 일정한데 이자가 주니까 원리금 뭐 한다? 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를 한번 다시 지우고 보면, 자, 원금 균등 방식은 얘 원금 균등, 원금은 일정, 이자 준다, 원리금 준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길이가 원금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만기로 갈수록 원금이 일정해. 근데 이자는 갈수록 뭐 한다? 준다. 이렇게 이자가 점차 줄어요. 두 개 합친 건 뭐야? 원리금. 원리금 점차 뭐 한다? 줄어든다. 뭐 줄어드는 만큼?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원리금이 줄어드는 걸 원금 균등 방식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똑같겠지. 당연히 원리금이 동일하다. 근데 원리금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자는 무조건 뭐해? 줄어.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만큼이 원리금이라고 해보죠. 원리금인데 이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있어. 그럼 만기로 갈수록 어떤 거 하나는 줄고 어떤 거 하나는 늘어. 줄어드는 건 뭐? 이자. 줄어드는 건 이자예요. 그럼 뭐가 점차 늘어나야 원리금이 일정하겠냐라고 할 때 원금이 늘어나야 되겠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 일정, 이자는 무조건 준다. 그럼 얘 일정하고 얘 줄면 원리금은 준다.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일정하다. 그 안에는 이자가 준대. 그럼 뭐가 늘어야 돼? 원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3번, 4번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나오면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해서 다 떠올라야 돼. 원금 균등은 원금 일정, 이자 줄고 원리금 준다.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일정, 그 안에는 이자 줄면 원금이 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리금을 갚는데 잔금이 줄어드니까 이자는 무조건 뭐 한다? 준다. 이자 늘어난다면 다 틀린 거예요. 이자는 준다. 잔금도 줄고. 자, 점증식은 점차 증가시키는 거죠. 체증, 점차 증가. 원리금을 갚는데 처음에는 원리금을 조금 갚아. 점차 원리금을 많이 갚아 나간대요. 그럼 만기 원리금을 많이 갚겠네. 그럼 미래 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 적합해? 줄어드는 경우에 적합해? 증가되는 경우에, 미래 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이게 점증식, 체증식인 거예요. 뭐 세 개 어렵지 않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여러 번 그림을 그려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자, 여기에 뭘 쓰냐가 중요해. 여기에 원리금을 쓰는 거예요. 원리금. 이쪽 만기로 갈수록 나머지 대출액이나 이자율은 다 동일해. 대출 규모도 동일해. 자, 어떤 방식을 택할 거냐만 다르면서 이제 원리금이 다르게 나타날 건데, 만기로 갈수록 이렇게 일조한 게 있대요. 그럼 원리금이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얘가 원리금이니까 원리금 균등. 맞아요. 원리금 균등. 커지면 뭐야? 점증식, 체증식. 자, 그러면 줄어드는 게 있다라면 얘가 뭐냐면 원금 균등 방식이겠네. 맞아요.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야, 원금 균등인데 왜 줄어들어? 이렇게 한다면 원금은 똑같은데 뭐가 줄어? 이자가 줄어. 그러니까 원리금이 점차 뭐 해야 돼? 줄어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개 구분할 수 있죠. 자, 원리금 균등, 점증식, 줄어드는 건 원금 균등. 그럼 얘가 초기와 만기 가까울 때 그래프가 뒤집어지니까 항상 문제는 초기만 내요. 초기만. 이렇게. 대출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녀석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초기에 원리금 많이 내는 건 누구? 원금 균등 방식. 이거 택하는 거예요. 원금 균등 방식. 자, 그런데 조금 더 이해하자면, 자, 여기가 원리금 거고 얘가 원금 균등 거예요. 얘 첫 회 이자는 동일해요. 이자가 동일하다. 첫 회 이자는 동일해요. 이자는 뭐 따라간다 그랬어요? 잔금을 따라간다 그랬어. 근데 얘들은 다 대출금이 똑같은 상황이었고,
처음에 내는 이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갚은 적이 없어. 처음에 내는 이자니까 그러면 잔금은 대출액으로 똑같겠네. 맞죠? 갚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와 얘의 첫 해 이자는 똑같아요. 물론 두 번째 이자부터는 달라져. 왜냐하면 갚는 원금이 다를 거야. 그래서 첫 해 이자만 똑같아. 자, 그럼 봅시다. 첫 해 이자가 만약에 100원이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는 원리금이니까 원금 균등은 처음에 200원을 냈어. 얘는 150원을 냈어.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원리금을. 그러면 이자가 100원이니까 여기서 원금은 얼마 내야 돼? 100원. 여기 원금은 50원. 이 말은 초기에 대출 직후에는 원리금 많이 내는 게 원금도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 많이 내면 원금 균등이 원리금 많이 내면 얘는 뭐도 많이 낸다? 원금도 많이 내는 꼴이다. 초기에 원리금 많이 내면 원금도 많이 내는 꼴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초기에 원금을 많이 내면 원금 회수 속도가 어때요? 원금 회수 속도가 빠르겠지. 초기에 원리금 많이 내면 차입자의 부담은 어때?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차입자의 부담이 크겠네. 맞아요? 차입자의 부담이 크다. 차입자의 부담이 크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DTI를 배웠어. DTI는 뭐분의 뭐? 소득분의 여기 뭐? 원리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세 개의 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원리금과 DTI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무조건 DTI 나오면 상환 방식에서 DTI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얘기하는 거, 원리금. 그래서 이 원리금을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DTI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초기에 세 가지 방식 중에 원리금 많이 내는 거 원금 균등, 원금 많이 내는 거 원금 균등, 차입자의 부담이나 원금 회수속도 빠른 거 원금 균등, DTI가 가장 큰 거 원금 균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원리금 그래프였고, 자, 두 번째 여기에 잔금이 들어가요. 잔금은 대출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지? 처음에는 대출 원금, 대출금이에요. 근데 중간에 대출금을 뭐라 그래? 잔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잔금도 대출액의 일부인 거예요. 우리가 갚아나갈 때의 대출액, 중간의 대출액을 잔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 잔액이에요. 대출 잔액. 그래서 얘는 대출액의 일종이에요. 대출액의 일종인데, 자, 그러면 원금 균등 한번 해석해 보면 원금 균등은 원금을 똑같이 갚아나간대. 내가 10억을 빌렸는데 대출 기간이 10년이야. 그럼 원금을 똑같이 갚아나가고 이자는 따로 계산할 건데, 그러면 10억을 원금 대출 원금을 10억을 10년 동안 나누면 매년 1억씩 갚아나가겠네. 한 번 갚으면 9억, 또 한 번 갚으면 8억, 7억 이렇게 일정 비율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잔금이 이렇게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게 있다라면 이 녀석이 누구냐면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원금 균등. 자, 그러면 나머지도 잔금이 줄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줄어가는 건 얘는 원리금 균등이고, 원리금 균등.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있는데 얘는 점증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결국 언제나 초기든 만기든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건 뭐? 원금 균등. 잔금이 무조건 작은 건 원금 균등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 아래 해당된 넓이가 전체 누적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액.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기까지 원리금을 가장 조금 내는 게 누구냐 그러면 얘는 원금 균등이에요. 근데 셋 다 대출금은 똑같잖아. 그럼 원리금 속에 원금은 똑같이 갚을 거니까 원리금을 가장 조금 갚았다는 건 이자를 가장 조금 갚았다는 얘기네. 셋 중에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건 원금 균등 방식인 거예요. 야, 왜 이자를 조금 갚을까? 라고 한다면 이거지. 처음부터 원금을 많이 갚는 게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지. 자, 우리는 이자는 잔금을 따라간댔어요. 그럼 처음에 원금을 많이 갚으면 잔금이 팍팍 줄어들겠네. 그럼 이자가 팍팍 줄어들겠죠.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건 원금 균등이야. 셋 중에 이자 가장 많이 내는 건 점증식.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이자 가장 많이 내는 건 뭘까요? 중간에 원금을 하나도 안 갚는 거 뭐야? 만기 일시 상환이 있겠네. 만기 일시는 원금을 하나도 안 갚고 만기에 갚잖아요.
그럼 가장 큰 대출 원금이 매기마다 잔금이 되는 거야. 가장 큰 이자를 계속 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건 만기 일시,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건 원금 균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금 균등도 이럴 수 있어. 10년 원금 균등인데 기간이 3년 거치 후 원금 균등이라고 했어요. 거치식이 있으면, 이게 35에 나와서 그래요. 거치식이 있으면 이자만 내다가 3년 후부터는 원금 균등으로 가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3년 거치 기간이 있다라면 원금을 안 먹고 이자만 내잖아. 그럼 전체 이자가 많아져야 돼, 줄어들어야 돼? 많아져야지. 3년 동안 원금을 안 갚을 거니까 거치식이 있으면 무조건 이자가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석해야 될 건 셋 중에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건 원금 균등, 전체 총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거 원금 균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LTV를 배웠어요. LTV. 자, 얘는 가치분의 대출액, 대부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가치가 얘들은 일정하다고 가정된다면, 부동산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이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래서 잔금이 나오면 뭘 얘기하냐면 LTV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LTV가 가장 작은 건 세 가지 방식에서 가장 작은 건 뭐? 원금 균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대출 상환 방식에서 DTI 나왔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LTV 나왔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 이거 딱 머릿속에 해석해 놓고. 자, 간평에서 좀 어렵게 나왔어. 간평에서 한번 잠깐 봐봐요. 지금 우리가 비교한 건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 세 개의 방식에서 본 거야. 세 개 방식을 비교했을 때 DTI 가장 초기에 큰 것은 원금 균등, 잔금이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이었죠. 근데 이제 세 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정해놓고 봐봐. 하나를 정해놓고 원리금 균등으로 정해졌을 때 만기로 갈수록 소등이 일정하다라면 이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의 DTI는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DTI 어떻게 변해요? 커져, 줄어들어? 눈을 떠봐. 눈을 떠요. DTI 얘기하면 뭘 생각하라고? 네? DTI 뭐? DTI 원리금. 얘는 원리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DTI도 안 변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원금 균등 방식으로 정해놨을 때 얘는 원리금이 줄죠? 그럼 만기로 갈수록 원금 균등의 DTI는 뭐 한다?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 보죠. 셋 다. 물론 여기 초기에 약간 뭔가 특이한 녀석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얘 두 개만 본다라면 만기로 갈수록 잔금이 줄죠? 그러면 이 두 개 다 만기로 갈수록 LTV는 뭐 해야 돼? 줄어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 아니고 DTI 나오면 원리금 딱 떠올리면 돼. 그러면 DTI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원리금 어떻게 변했냐야.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원리금 일정하다. LTV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잔금. 그럼 갈수록 잔금 어떻게 해? 줄어들어.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DTI, LTV 나오면 그걸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환 방식에서 DTI 나오면 원리금, 그 다음에 LTV 나오면 잔금 이렇게 바로 해석해야 돼요. 한숨 소리가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에서 자, 첫 회 이자라고 나왔어요. 이자는 뭘 따라간다? 잔금을 따라가지. 잔금. 근데 첫 회니까 전에 갚은 적이 없어. 그럼 잔금이 대출액으로 똑같잖아요. 그럼 이자도 뭐하다? 동일하다. 이자는 똑같지 원리금이 똑같은 건 아니죠. 원리금은 누가 많이 내? 원금 균등이 많이 내. 이자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번에 별표 쳐놓고 자, 초기 원리금에 대한 이자의 비중은 이라고 나왔어요.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얘 보죠. 자, 얘는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인데 초기에는 자, 원리금 요만큼 중에 이자가 요만큼 차지해. 맞죠?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요만큼 차지하는 것이 원금 균등 방식이야. 근데 원리금 균등은 처음에는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요만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초기에 내는 원리금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해? 이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원리금 중에 이자 비중이 얘가 커, 얘가 커? 아래가 크지. 원리금 균등이 더 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지문 나오면 원금 균등이 큰데 하나 원리금 균등 큰 것이 이거예요. 초기 원리금에 대한 이자의 비중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해석했던 거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잘 깨고 있어야 돼. 자, 초기에 원리금 많이 내는 것이 원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원리금 많이 내면 차입자가 부담이 크겠지. 돈 많이 내야 되니까.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회수도 빠르겠지. DTI 나오면 원리금 해석하는 거지. 초기에 많이 내는 건 누구? 원금 균등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두 번째 잔금 나오면 잔금 언제나 가장 작은 게 뭐? 원금 균등이 가장 작아요. 자, LTV 나오면 뭘 본다? 잔금. 이때 전체 누적 처음부터 만기까지 내는 원리금을 가장 조금 내는 거 뭐? 원금 균등. 이 말은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기까지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거 원금 균등.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말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 맞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해야 되고. 자, 이제 계산 문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 말 문제 먼저 풀어보고 계산 문제 봅시다. 자, 38-1번 보죠. 38-1번. 자, 틀린 거라고 나왔는데, 자, 첫 회 원리금이라고 나왔어. 이자가 아니라 원리금이라고 나왔어. 그럼 초기 원리금 얘기하는 거죠. 누가 많이 갚아? 원금 균등이 많이 갚아. 이렇게 부등호 체크해야 실수하지 않아요. 원금 균등이 얘보다 어떻다? 크다. 맞네. 자, 두 번째. 자,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보다 원금 균등으로 해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원금 회수를 더 잘할 수 있는 건 뭐? 원금 균등. 그래서 얘로 해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 맞네요.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보다가 아니라 은는이가 붙은 거 얘로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안전하다. 맞네. 세 번째 보니까 자, 중요하죠. 자, 원래 상환액 나오면 뭘 얘기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상환액. 뭘 갚아야 돼? 원리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단 조기 상환할 때, 중도 상환할 때 상환액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얘가 내가 중간에 갚아버리겠다라고 할 때 내야 되는 건 원리금이 아니라 다 갚아야 돼. 못 갚은 걸 다 갚아야죠. 그럼 뭘 얘기할까?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환액이 그냥 상환액 나오면 원리금을 얘기하지만 조기 상환 시 상환액, 중도 상환 시 상환액 얘기하면 뭘 얘기한다?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도 상환 시 상환해야 되는 잔금은 얘는 친절하게 잔금이라고 나왔지만 이게 그냥 상환액이라고도 놔도 돼요. 조기 상환 시, 중도 상환 시 상환액 나오면 뭘 얘기한다? 잔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주의해야 돼. 그냥 상환액은 원리금인데 조기 상환 시 상환액 나오면 잔금 얘기한다. 언제나 잔금 가장 작은 거 뭐?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이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뭐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4번 봅시다. 자, 대출 초기에 원리금에 대한 대출 초기에 갚는 원리금 중에서 이자 비중이라 그랬어요. 원리금 중에 이자가 누가 많이 차지하냐를 묻는 거죠. 원리금 균등의 처음에는 원리금의 대부분은 뭐다? 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중에 처음에는 원리금 중에 이자 비중이 큰 건 누구다? 원리금 균등. 얘가 얘보다 크다. 맞고. 자, 이번에 만기까지 총 이자 수입이라 그랬죠. 가장 이자를 조금 내는 거 원금 균등. 셋 중에 가장 많이 내는 거 점증식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원금 균등이 가장 어떻다? 적다. 이렇게 나오고. 자, 두 번째 보죠. 옳은 거. 자, 원리금 균등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머릿속에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원리금 일정, 그 안에 있는 이자는 감소, 원금은 증가 이렇게 나와야지. 자, 그러면 원금은 점차 뭐한다? 증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이자가 줄고 원금이 늘어나야 돼요. 원금 균등 나왔어요. 그러면 원금 일정,
이자는 감소, 원리금은 감소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원리금은 뭐 한다? 감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리금 감소. 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나왔는데 여기에 가중평균 상황이가 나오면 얘는 원금 회수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금 균등은 원금을 많이 갚잖아요. 초기부터 많이. 그럼 원금 회수 기간이 짧아 길어? 짧아야지. 원금을 빨리 처음부터 많이 갚으니까. 그래서 얘의 경우 얘보다 원금 회수 기간이 뭐하다? 짧다. 맞네. 3번이 맞고. 자, 4번의 점증식은 점차 늘어나는 거죠. 원리금이. 그럼 장래 소득이 뭐 할 것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만기일시라고 나왔네요. 만기일시. 그럼 얘는 원금을 안 갚고 만기 갚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잔금이 안 줄어요. 원금을 안 갚으니까 이자를 많이 내겠네. 그래서 자, 다른 거에 피해 만기일시는 은행의 이자 수입이 뭐한다? 커진다,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이자 가장 많이 내는 건 만기일시. 네, 쉬어요. 쉬었다가 계산 문제 봅시다.